산자락 아래 거지내키 자리 잡은 노루목 마을에는 옛부터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머슴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을 얻어 앞으로도 가슴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이 옛날 이야기의 불씨를 지피는 큰 장작이 됩니다. 자, 이제 노루목 마을의 우직한 산에 돌쇠의 파란만장한 운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해만 뜨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소처럼 일만 하던 돌쇠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성실함의 표상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주인인 김부자는 인색하기로 이름난 영감이었으나 돌쇠만큼은 제 자식보다 더 믿고 아끼며 집안의 온갖 대소사를 맡겼습니다. 돌쇠의 등은 무거운 짐을 하도 져서 굽을 지경이었고 그의 손등은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김부자의 심부름으로 읍내 장터에 나갔던 돌쇠는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다리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던 돌쇠의 눈에 저만치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한 처녀가 들어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행색은 영락없는 거렁뱅이였으나 빗물에 씻겨 내려간 얼굴 사이로 비치는 눈매는 맑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녀는 낯선 사내에 접근해 겁에 질린 듯 몸을 더 바짝 웅크렸지만 돌쇠가 품 안에서 소중히 사온 주먹밥 하나를 건네자 이내 경계를 풀고 허겁지겁 받아먹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희였습니다.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고 정처 없이 떠돌다 이곳 다리 밑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가련한 넋이었지요. 돌쇠는 그날 이후로 복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뺏볕 아래서 낫지를 하다가도 깊은 밤 헛간에 누워 눈을 감아도 다리 밑에서 떨던 그 가녀린 어깨와 맑은 눈망울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 한 검 건사하기도 힘든 머슴처지였으나 돌쇠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이 운명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살더라도 저 가여운 여인 하나만큼은 따뜻한 방에서 잠들게 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돌쇠는 곧장 김부자를 찾아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데없는 돌쇠의 행동에 김부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돌쇠는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소인 평생을 이 집의 소처럼 일하며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장터 다리 밑에 있는 불쌍한 처녀를 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여인은 갈 곳도 의지할 것도 없는 가련한 처지입니다. 제 세경을 깎아도 좋고 일을 배로 늘려도 좋으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소 돌쇠를 기특하게 여기던 김부자였지만 거렁뱅이 처녀를 며느리도 아닌 머슴의 아내로 들인다는 것은 집안 체면상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그 우직한 진심이 김부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부자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오죽했으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느냐. 좋다. 네 정성이 가상하니 내가 내 집 뒤편 산기슭에 있는 작은 오두막 하나를 내어주마. 그리고 혼례라고 할 것도 없지만 작은 잔치상이라도 차려줄 터이니 가서 그 처녀를 데려오너라. 돌쇠는 꿈만 같은 소식에 김부자의 발등에 코가 닿을 정도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 길로 장터 다리 밑으로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차가운 밤바람에 몸을 떨고 있던 복희를 발견한 돌쇠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나랑 같이 갑시다. 비록 비단옷 못 입혀져도 배골지 않게는 해줄 것이오. 돌쇠의 진심 어린 말에 복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루목의 1등 머슴 돌쇠가 다리 밑에 거렁뱅이를 아내로 맞이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김부자가 내어준 낡은 오두막이었지만 그곳은 돌쇠와 복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아늑한 궁궐과도 같았습니다. 복희는 몸을 추스른 뒤 돌쇠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돌쇠에게 복을 가져다 주려는 듯 남의 집 살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을 정갈하게 가꾸며 돌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돌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고단해졌습니다.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처가 된 복희의 몫까지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을 오를 때도 빳빳할에서 땀방울을 흘릴 때도 그의 입가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시간에 오두막 근처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와 자신을 기다리는 복희의 실루엣만 보아도 돌쇠는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김부자 역시 성실함에 변함없는 돌쇠와 비록 출신은 비천하나 예의 바르고 총명한 복희를 보며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어느덧 부러움과 칭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천한 머슴과 또돌이 처녀의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노르목 마을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리 밑에서의 짧은 인연은 돌쇠와 복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했던 두 사람. 이들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거센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돌쇠의 헌신과 복희의 지혜가 일구어낼 다음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첫 만남의 설렘과 김부자의 너그러운 허락으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단순한 부부의 연을 넘어 노르목 마을의 전설처럼 내려올 커다란 사건의 서막이 했습니다. 돌쇠의 굳센 팔뚝과 복희의 따뜻한 손길이 만들어갈 내일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어질 더 깊고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마을 어귀에서도 한참을 비켜나 앉은 낡은 광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를 잊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뜯어내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것은 천장 가득 얽힌 거미줄과 코끝을 찌르는 쾌쾌한 먼지 냄새뿐이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던 그 어두컴컴한 공간을 보며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시킬 것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내 곁에 선 아내 복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먼지가 자욱한 바닥으로 서슴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두 번째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빗자루를 들어 천장의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수년 동안 켜켜이 쌓인 먼지는 마치 안개처럼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고 빗질 한 번에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로 흙먼지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연신 기침을 하며 서둘러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고요한 산동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어디서 구했는지 낡은 걸레를 물에 적셔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때가 묻어나오고 또 묻어나와도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거친 나뭇결을 따라 정성스럽게 바닥을 문지르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 낡은 광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낼 집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참 동안의 청소가 끝난 뒤에도 광은 여전히 허름했습니다.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찬바람이 들이쳤고 벽면 곳곳은 습기에 젖어 얼룩덜룩했습니다. 그러나 복희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을 길가에 버려진 낡은 종이들을 모아 풀을 쓰더니 갈라진 벽 틈바구니를 꼼꼼히 메웠습니다. 문구멍은 산에서 주워온 고운 단풍잎 하나를 덧대어 멋스러운 운치를 더했고 삐뚤하게 기울어져 있던 선반은 내가 산에서 베어온 나무 막대기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그녀였지만 손끝에서 피어나는 세심한 배려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도 강렬하게 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자 광 안에는 작은 등잔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부서진 아궁이를 선봐 가마솥을 걸고 어디선가 구해온 산나물과 찬밥 한 덩이로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고깃 반찬 하나 없었지만 그 구수한 향기는 세상 그 어떤 성찬보다도 달콤했습니다. 아내는 밥그릇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하루 종일 이어진 고된 노동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낡은 광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레 기워 만든 누더기 이불은 비록 낡았지만 살에 닿는 감촉만큼은 비단보다 포근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던 먼지 대신 이제는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의 온기가 방구들을 기분 좋게 데워주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의 낮은 석가래가 마치 우리를 안아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희는 내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일과 청소로 인해 이미 부르트고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말이 없는 아내였기에 그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잡은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떨림과 따스함은 내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 무언의 위로에 가슴이 벅차올라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문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밤바람이 불고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낡은 광 안은 별천지처럼 평온했습니다. 낡은 벽지에 비친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등잔불의 흔들림에 따라 춤을 추었습니다. 비좁고 누추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온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버려진 창고에 불과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궁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투명한 햇살이 아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복희는 벌써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항아리들을 줄 세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미줄만 가득한 그 황량한 마당에 아내가 심어놓은 작은 꽃망울들이 보였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모를 야생화 몇 송이가 낡은 광 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 꽃들을 보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낡은 광에 피어난 것은 비단 온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꾸어갈 희망의 싹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희의 살림 솜씨는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깨진 독은 훌륭한 화분이 되었고 굴러다니던 돌덩이들은 반듯한 짐검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는 곳마다 낡은 것들이 생명력을 얻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집안을 다스렸고 정성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지는 따뜻한 숭늉 한 사발에 나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주머니는 가볍고 앞날은 막막했을지 몰라도 저녁마다 돌아올 수 있는 이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가난은 그림자처럼 우리 뒤를 쫓아다녔지만 낡은 광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그 특유의 포근한 냄새와 나를 반지는 복희의 맑은 눈망울이 있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거미줄 치던 차가운 공간이 연기를 피어올리는 집이 되고 적막하던 공기가 웃음 섞인 숨소리로 채워지는 과정은 마치 한편의 동화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낡은 광에서의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입을 삼고 서로의 체온을 날로 삼아 보낸 그 겨울밤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낡은 광에 피어난 온기는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두 사람의 사랑이었고 서로에 향한 굳건한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내일의 해가 뜨기를 기다리며 깊고 고요한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보금자리,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깃들었던 그 낡은 광에서 말입니다. 북풍한 설이 몰아치는 정월 대보름이 지났건만 김 부잣집 담장 너머의 겨울은 여전히 시퍼런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울부짖는 바람은 마른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기왓장 사이를 파고들어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 매서운 추위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으니 김 부잣집의 살림을 도맡아 하며 곡간 열쇠를 손에 쥔 마 서방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드세어졌습니다. 마 서방은 원래부터 신보가 뒤틀린 자였습니다. 주인 어른의 신임을 등에 업고 행랑채 식솔들을 쥐잡듯 잡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특히나 듬직한 체구에 말수가 적고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는 돌쇠를 마 서방은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자신 앞에서 굽신거리지도 않고 그저 깊고 맑은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는 돌쇠의 태도가 마 서방의 비루한 자존심을 건드린 까닭이었습니다. 동트기 전 살얼음이 낀 마당에 정적을 깨는 구둣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 서방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도 춥다며 투덜대다가 헛간 옆에서 땔감을 패고 있던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돌쇠의 등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홑겹의 무명옷 한 장으로 엄동설안을 버티며 도끼질을 하는 그 강인함이 마서방의 심사를 뒤틀리게 했습니다. 마서방은 가리침을 뱉으며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발끝으로 돌쇠가 정갈하게 쌓아둔 장작더미를 툭툭 찼습니다. 이놈아, 장작을 이따위로 베면 불이 제대로 붙겠느냐? 며 마서방은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마서방의 입에서는 뱀의 혀처럼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행랑채 식솔들에게 돌아갈 배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서방은 커다란 솥 앞에 서서 국자를 휘저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다른 일꾼들에게는 그래도 건더기가 몇 점 섞인 시래기국을 퍼주더니 돌쇠의 차례가 되자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마서방은 얄궂은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냄비 바닥까지 집어넣지 않고 위에 둥둥 떠 있는 허연 국물만을 간신히 떠서 돌쇠의 그릇에 부었습니다. 그것도 반 그릇도 채 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돌쇠가 묵묵히 그릇을 쳐다보자 마서방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놈에게 이 정도 국물도 과분한 법이라고. 배가 고프면 마당에 눈이라도 핥아먹으라며 낄낄거렸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하인들은 마서방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돌쇠의 커다란 손이 그릇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마서방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쇠에게 오늘 안으로 뒷산에 얼어붙은 계곡물을 길어다 모든 항아리를 채워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도 얼어 죽을 이 추위에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서방은 주인 어른의 명이라며 거짓을 보태어 돌쇠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돌쇠는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얼음장 같은 바람이 얼굴을 핥히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 뻣뻣하게 굳어갔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박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게작대기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기며 그는 마서방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되새겼습니다. 계곡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올리는 동안 돌쇠의 소매는 젖어들어 금세 딱딱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살끝이 얼음과 맞닿아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힘이 붙일 때마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 부조리한 핍박을 견뎌내야만 언젠가 떳떳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메고 산을 내려오는 길, 돌쇠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긴 부잣집 마당에 들어서자 마서방은 따뜻한 방 안에서 귤을 까먹으며 창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가져온 물을 항아리에 부을 때마다 마서방은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이 깨끗하지 않다느니 양이 모자란다느니 하며 다시 산으로 올라가라고 윽박질렸습니다. 돌쇠는 마서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비겁한 마서방의 가슴 속에 서늘한 공포가 스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돌쇠의 눈에는 짐승 작은 기계와 억눌린 자의 무서운 의지가 서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서방은 움찔하며 뒷걸음질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며 버릇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어둑해진 산길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마서방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겨울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돌쇠의 가슴 안쪽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짓밟힌 삶에 대한 울분이었고 동시에 그 핍박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강철 같은 결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더욱 곤두박질 쳤습니다. 행랑채의 낡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쳤지만 돌쇠는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뼈마디는 쑤셔왔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엄동설안의 모진 바람이 나무를 단단하게 만들듯 마서방의 혹독한 괴롭힘은 돌쇠의 영혼을 더욱 단단한 무기로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승리를 믿었습니다. 돌쇠의 침묵을 굴복이라 여겼고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깊은 겨울의 한복판에서 돌쇠라는 거대한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봄을 기다리며 바위를 깎듯 돌쇠의 인내는 머지않아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서고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쇠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견디고 슬픔을 삼키며 그는 자신만의 길을 닦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돌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돌쇠의 가슴 속에는 마서방의 횡보를 끝내고 진정한 자유를 쟁취할 날에 대한 맹세가 서리발처럼 맺히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밤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추인 새벽에 지나야 태양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든 멸시와 천대를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불꽃의 땔감이 될 것입니다. 마서방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지만 돌쇠는 고요한 분노 속에서 서서히 다가올 봄의 고동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마을의 정적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이름 모를 산새의 구슬픈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복희는 어둠이 짙게 깔린 방 한 구석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겪었던 그 수치심과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시뻘건 숯불처럼 타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지지기며 그 뜨거운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마서방에게 당한 부당한 매질과 그보다 더 아픈 모멸의 언어들은 복희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말라붙어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고 그 칼날은 이제 어둠 속에서 진실을 향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뺨을 스칠 때쯤 복희는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명 치맛자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기민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에 서늘한 금속의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시커먼 어둠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복희는 익숙한 마당의 지형을 머릿속에 그리며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마서방의 침소도 안채도 아닌 이 집안의 모든 부와 비리가 잠들어 있는 육중한 곳간이었습니다. 마서방은 낮에는 청렴한 관리인 체하며 사람들의 신망을 얻으려 애썼지만 복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몰래 곳간을 드나들며 무엇인가를 숨기고 또 무엇인가를 도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엿본 그의 서재에서 복희는 기이한 장부 하나를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거두어들인 공명첩의 액수와 관아에 보고된 수치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기괴하고도 추악한 이중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장부가 이 모든 불공평의 뿌리였고 복희를 짐승처럼 취급한 마서방의 권력이 나오는 샘물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소리 없이 걷던 복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멀리서 마서방의 묵직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커다란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듯 마서방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웠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는 듯 하더니 품 안에서 큼지막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쩔렁이는 쇳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으며 복희의 귓부리에 박혔습니다. 곳간 문이 육중한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마서방의 안으로 사라지자 복희는 숨을 멈추고 고양이처럼 그 뒤를 쫓았습니다. 곳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맺혔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숫자를 읊조리는 마서방의 나직하고 비릿한 목소리였습니다. 복희는 벽에 바짝 몸을 붙인 채 그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마서방은 남몰래 챙긴 곡식 가마니에 술을 세고 그가 조작한 장부에 붓질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지던 기괴한 축제의 의식이 끝나고 마서방이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복희는 이미 어둠의 일부가 되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자신의 방으로 향했지만 복희의 심장은 아까보다 더욱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장부의 위치, 그리고 그가 저지르고 있는 기만의 실체를 목격한 것입니다. 복희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대신 곳간 주변의 그늘진 곳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었고 마서방의 방에서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사방은 다시 완벽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복희는 아까 마서방이 미처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듯 곳간 뒷문의 빗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소리 없는 추적자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곳간 뒷벽은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지만 복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벽을 훑어내려갔습니다. 과연 그녀의 예상대로 급히 서둘러 나갔던 마서방의 실수였는지 뒷문의 작은 빗장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비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간 곳간 내부는 매캐한 곡식가루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복희는 미리 준비한 작은 부싯돌을 꺼내 아주 미세한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희미한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자 산더미처럼 쌓인 가마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오직 한 사람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전유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품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선반 깊죽에 낡은 궤장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가죽으로 감싸인 단단한 물질과 걸렸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서방이 그토록 애지중이하며 숨겼던 진짜 장부였습니다.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깨질 듯하게 촘촘하게 적힌 숫자들은 하나같이 거짓의 기록이었고 누군가의 눈물이었으며 복희가 겪어야 했던 수모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장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복희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마서방이 빼돌린 군포의 양과 비축미의 행방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희는 장부를 품 안에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들고 마을 밖으로 뛰쳐나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화를 부를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서방은 뱀처럼 교활한 자였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복희는 다시 장부를 원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장부의 내용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을 머릿속에 통째로 새겨 넣었습니다. 숫자의 배열, 날짜, 그리고 뇌물을 받은 자들의 이름들까지 그녀의 기억력은 분노를 원동력 삼아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작동했습니다. 곳간을 빠져나온 복희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괴롭히던 환청도 마서방의 비웃음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귓가에는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리는 마서방의 성벽의 소리였고 자신이 되찾아야 할 존엄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지평 너머에서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복희는 자리에 눕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이제 그 손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손이 아니라 관제에 밧줄을 꼬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내일 아침에도 평소처럼 인자한 탈을 쓰고 노비들을 꾸짖고 복희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복희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의 밑바닥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리고 그 썩은 기둥을 언제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복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였고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찾기로 결심한 자의 여유였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던 그녀의 은밀한 배횡은 이제 단순한 추적을 넘어선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곳간의 어둠은 그녀에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이야말로 그녀가 진실을 사냥하기에 가장 좋은 은신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다시 빛의 지배 아래로 놓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장부 속의 숫자들을 복기했습니다. 1천석의 가짜 보고, 500냥의 횡령,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고혈을 짜낸 그 수많은 기록들. 이 모든 것이 이제 복희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무기로 저장되었습니다. 복희는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긴 밤이 지나고 나면 마서방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어둠에 의해 파멸되게 될 것이라고. 복희는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그녀는 다시 고분고분한 노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안쪽에는 어젯밤 목격한 차가운 진실이 서리뻘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주인과 노비라는 이름 아래 감추어져 있던 추악한 계급의 경계는 이미 복희의 머릿속에서 무너져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명의 실을 쥐고 흔드는 추적자였습니다. 어둠 속의 복희, 그녀의 진정한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명월리 마을을 감싸던 따스한 저녁 노을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눅눅하고 불쾌한 습기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장터 끝자락, 사람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 지나가기만 해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다무는 그들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길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문의 근원은 언제나처럼 마을 우물가와 주막의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어제 저녁 김진사댁 뒷간에서 기르던 송아지가 간이 통째로 사라진 채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짐승의 소행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했고 사람의 짓이라기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을 끝자락 외딴 집에 사는 복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마을에 들어온 이후로 산짐승들이 사라지고 밤마다 숲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방망이질을 멈춘 채 고개를 바짝 맞대고 속닥거렸습니다. 저번에 내가 봤다니까. 달밤에 그 계집애가 숲으로 들어가는데 발걸음 소리 하나 안 나더라고. 게다가 그 눈빛은 또 어떻고? 사람의 눈이라기엔 너무나 시리고 푸른빛이 돌지 않더냐며 한 여인이 몸서리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은 한술 더 떠 복희의 치맛자락 너머로 무언가 복슬복슬한 꼬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노라 맹세했습니다. 구미호다. 필시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의 탈을 쓰고 우리 마을을 집어삼키려 드는 것이라며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어느새 확신에 찬 저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은 돌쇠의 귀에도 예외 없이 흘러들었습니다. 장작을 패던 돌쇠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애써 귀를 막으려 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걱정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복의 돌쇠, 자네 그러다 정말 큰일 나네. 그 계집의 미색에 홀려 전기라도 다 빨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정신 차리게.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란 말일세. 마을 사람들의 충고를 뒤로 한 채 돌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마을 어귀,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 자리 잡은 옥주 할멈의 거처였습니다. 옥주 할멈은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예견하고 치성을 드리는 노파로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나 한번 입을 열면 그 서슬퍼런 기운에 누구도 대꾸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 방 안에서 낮게 가라앉은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들였구나. 그만 돌아가거라. 옥주 할멈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돌쇠는 멈칫하며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할멈, 저 돌쇠입니다. 여쭤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방 안의 어둠은 밖의 어스름보다 훨씬 더 깊고 진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드디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옥주 할멈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번뜩였습니다. 할멈은 돌쇠를 빤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툇마루에 골터 앉았습니다. 어리석은 놈, 네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더냐. 짐승의 갈망과 사람의 연정은 결코 한 그릇에 담길 수 없는 법이다. 네가 품고 있는 그 계집의 품속에서 핏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너만 모르는구나. 돌쇠는 마른 침을 삼키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복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가엾고 외로운 여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옥주 할멈은 비웃듯 컬컬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까마귀의 울음처럼 불길하게 매해렸습니다. 가엾다고? 그래. 100년을 살고 1000년을 기다린 짐승에게 사람의 마음은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지금 그녀가 너를 보고 웃는 것은 네 정을 탐해서가 아니라 네 가슴 속에 든 그 뜨겁고 신선한 심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다. 옥주 할멈의 경고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이제 곧 보름이다. 달이 가장 밝게 차오르는 날, 짐승의 본성은 가려진 껍데기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다. 그때가 되면 네가 사랑했던 그 고운 얼굴은 사라지고 피의 굶주린 아가리만 남을 것이다. 돌쇠야, 명심해라. 산 사람이 죽은 귀신보다 무서운 법이라지만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흉내내는 것만큼 끔찍한 재앙이 없다.
네 목숨줄을 부지하고 싶거든 지금 당장 그 연을 끊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네 사랑에 먹혀 뼈 한 조각 남지 못할 것이다. 옥주 할멈은 품속에서 낡은 부적 하나를 꺼내 돌쇠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네 마지막 기회다. 그 계집이 잠든 사이 머리맡에 놓아보아라. 만약 그녀가 정말 사람이라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짐승이라면 그 정체를 감추지 못할 것이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 아니면 눈을 감은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겠느냐. 돌쇠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부적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가락 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머릿속에는 복휘의 수줍은 미소와 마을 사람들의 섬뜩한 수근거림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습니다. 옥주 할멈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돌쇠 뒤로 산바람이 거칠게 불어왔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 돌쇠의 눈에 비친 명월리는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켜진 등불은 마치 짐승의 눈동자처럼 번뜩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누군가를 낚아채려는 손톱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속의 의구심은 이제 확신이라는 독이 되어 그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발걸음이 이토록 무거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돌쇠의 운명을 조롱하듯이 길고 집요했습니다. 과연 복희는 그가 알던 순수한 여인일까? 아니면 할멈의 말대로 그의 심장을 노리는 교활한 유물일까? 돌쇠는 품 안의 부적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밤 달빛이 구름을 뚫고 지상을 비출 때 그는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오할인 시선과 옥주 할멈의 뼛속까지 시린 경고가 그의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어두운 오솔길 끝에 희미하게 빛나는 복휘의 집 등불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그 빛을 보며 안도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등불이 저승으로 인도하는 도깨비불처럼 느껴져 돌쇠는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크게 휘몰아치며 숲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쇠를 삼키려는 듯 흉흉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사랑이냐, 아니면 목숨을 건 잔혹한 진실이냐. 돌쇠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지면서 비극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저녁바람이 만석골의 어귀를 휘감아 돌며 불길한 기운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 기와지공이 첩첩이 쌓인 마서방의 저택에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지만 그 담장 너머 민초들의 삶은 비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서방. 그는 이 마을의 절대 권력자이자 모든 불행의 뿌리였습니다. 곱추처럼 굽은 등 뒤로 감춘 그의 손인 마을의 기름진 땅과 가난한 이들의 피땀 어린 곡식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독사와 같았고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부의 성벽 아래에는 억울하게 땅을 뺏긴 농부들의 통곡과 빚더미에 앉아 자식까지 팔아넘겨야 했던 어미들의 피눈물이 고야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관아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장부를 조작하고 흉년이 들 때마다 고리대금을 놓아 이웃들의 목을 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를 분노의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그 거대한 악의 기둥을 밀어뜨릴 용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말 못하는 여인 복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마서방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구박을 견뎌온 처지였습니다.
혀가 짧아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마서방 또한 그녀를 그림자처럼 여겨 자신의 덜오는 계략들을 그녀 앞에서 서슴없이 내뱉곤 했습니다. 하지만 보키에게는 누구보다 예리한 눈과 귀, 그리고 모든 진실을 기록하는 마음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마서방이 또다시 새로운 수탈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마을의 공동부지를 관아에 헌납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서명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관아의 이름을 빌려 제 사익을 채우려는 마지막 족쇄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오르고 마지못해 붓을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느닷없이 군중 사이를 비집고 나온 보키가 마서방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때 묻은 보자기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코웃음을 치며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보키의 눈빛은 평소에 겁먹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을 견뎌온 바위처럼 단단하고 타오르는 횃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보키는 보자기 문치를 광장 한복판에 내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누렇게 빛바랜 서류들과 붉은 낙인이 찍힌 비밀 장부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서방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부정축제의 증거였으며 관아의 직인을 위조하여 백성들의 땅을 가로챈 명백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장부의 한 페이지를 읽어내려가자 장터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들의 서명과 마서방이 몰래 빼돌린 굴량미의 수량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서방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것은 조작된 것이라며 악을 썼지만 이미 민심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보키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몸으로 울었습니다. 그녀는 장부 위에 손을 얹고 하늘을 향해 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소리가 되지 못한 그 외침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을 건드렸습니다.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둑을 터트린 물살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손에 농기구를 쥐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마서방의 위세는 이미 종이장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평생을 독사처럼 남을 물어뜯으며 살아온 자의 말로는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을까요? 마서방이 쌓아올린 탐욕의 탑 위로 먹구름이 낮게 딸리며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굵은 빗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마을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씻어내리려는 듯 대지를 거세게 때렸습니다. 보키는 빗속에 홀로 서서 무너져 내리는 마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거대한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던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서방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고 진실을 밝힌 대가는 혹독할지도 모릅니다. 마을을 뒤덮은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고 폭풍의 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보키와 마을 사람들. 과연 그들은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이겨내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숨가쁘게 전개되는 이들의 운명적인 항해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깊고 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서방의 반격과 보키의 숨겨진 과거가 더욱 놀라운 반전과 함께 펼쳐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